자, 이제 국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국어학원이니까요. 전반적인 입시 얘기를 들으셨고 지금부터는 국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국어 얘기를 할 때 데이터 같은 것들 좀 많이 보시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추상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좀 실질적인 것, 우리가 국어를 못하는데 모르시고 그래서 1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수능 국어는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어머님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뭐 1등급 컷 어떻게 된다, 뭐 국어 화작이 어떻고 엄매가 어떻고,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난이도는 움직이는 거고 신의 영역이에요. 사실 올해 성열이 형님께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 올해 수능을 쉽게 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너무 어렵게 가지 않겠다, 애들이 사교육에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등급 컷이요, 이게 좀 잘리는 건 조금 이따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말고. 국어 1등급 컷입니다. 화작이 96점, 그 다음에 엄매가 92점. 딱 평가원이 볼 때 적정 난이도였어요. 요 정도. 요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 자체가 90점을 살짝 넘는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2등급 컷이 80점대 중반, 3등급 컷이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이렇게 될 때 가장 난이도로 말이 없어요. 가장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은 뭐 적정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 이게 뭐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고, 그것 때문에 출제위원이 싹 다 교체됐습니다. 평가원 출제위원이 싹 다 교체가 돼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쉬울 거다, 이게 지금 대치동에서 수많은 강사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올해 수능 국어는 쉽다, EBS 열심히 하고 가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애들이 들었단 말이죠. 올해 고3 애들, 우리 부모님들의 자제분의 1년 선배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올해 1등급 컷은 화면 없이 그냥 말로 먼저 드리면 화법과 작문 기준 88점 1등급 컷이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기준 84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 기준으로 말했을 때 역대 두 번째로 어려운 수능 국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의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의도하고 냈다, 너무 용기가 있는 출제위원들이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방향성과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는 신의 영역입니다. 아마 국어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 문학이 어려워진다, 독서는 원래 어려웠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 출제 기조가 오래 유지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는 그 순간순간에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어렵게 출제돼도 남들보다 덜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것. 1등급 컷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이 어려워졌으면 아무리 잘 안 해도 점수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마저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1등급 컷입니다. 이게 60점이 4등급입니다. 70점만 넘으면 3등급입니다. 이게 올해 수능 국어였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던 이 정시충들, 정시파이터라고 요즘 애들이 부르죠. 이 친구들이 국어 때문에 몰락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게 올해 수능이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수능 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난이도를 분석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난이도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수능, 그게 언제냐면 2021학년도 수능이거든요. 그때 평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수능 애들 1교시 국어 볼 때 평가원장 인터뷰를 하거든요. 애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수능 국어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 1인 거예요. 평가원장 사퇴했습니다. 바로 나와서 사과하고. 그 정도로 난이도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추세화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어렵게 나와도, 어디가 어렵게 나와도 덜 흔들릴 수 있는 국어 실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그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독서, 비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럼 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되면 애들 모의고사 보잖아요. 3월부터. 그러면은 국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부모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2학년 때까지 국어를 잘했습니다. 모의고사 기준. 3학년이 되면 안 된다. 시험의 난이도가 좀 다른 문제도 존재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6월 달부터 재수생들이 모의고사에 들어옵니다. 6월 평가원부에서. 이래버리면 사실 지금 재수생들이 그냥 재수생들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강대학교 국어문학과를 나왔는데 서강대는 요즘 같으면 절반이 반수합니다. 의대 가려고요. 그죠? 연고대 공대 간 애가 거기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메디컬 가겠죠. 얘네가 반수 시장에 나오는 게 6월 달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재수생들이 지금 역대 최다 제일 많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상위권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나왔던 점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버텨주는 극소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단 부모님들께서 국어가 변수가 되지 않게 만드시려면 애들이 뭘 잘해야 되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요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느끼게 해드리겠다. 그게 오늘의 설명의 목적입니다. 자, 일단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글자는 안 보이셔도 되고요. 비문학 지문의 길이거든요. 이게 17학년도 수능입니다. 이때까지 평가원은요 지문을 길게 썼어요. 길게 썼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긴 글을 읽는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긴 글을 버텨주며 독해하는 힘은 갖춰야겠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게 17학년도까지의 독서의 흐름. 근데 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게 20학년도거든요. 약간 짧아진 거 느껴지시죠? 약간 짧았어요. 이만큼 짧았죠. 22학년도입니다. 한 달락이 좀 없어져 버리죠. 이제는 확연하게 짧다는 게 느껴지죠. 이게 지금 수능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까 지문 길었을 때 있죠. 이때도 한 지문에 4문제, 얘도 한 지문에 4문제입니다. 나오는 문제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지문이 길어졌다는 건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힘까지, 거기까지를 묻고 있는 게 지금의 독서입니다. 이거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것이다. 보셔도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수능 시대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상적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거시적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설명회 다니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시적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그걸 느껴주시면 오늘 성공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오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나는 지문을 쫙 읽으면 3단락 한 글의 중간까지 읽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정리가 안 돼. 뭐라는 건지 다시 읽어야 돼,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거시적 독해력이 없는 친구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친구고요. 엄마, 나는 지문을 쫙 읽으면 잘 읽혀. 근데 문제는 다 틀려, 엄마. 이런 애가 생길 거거든요. 이 친구는 미시적 독해, 문장 단위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글이 정리는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추상적이죠. 진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들 보충자료 받으신 거 보시면 2-3번이라고 해서 2-1번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지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보셨죠? 이걸 보충자료라고 굳이 만들어 온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 오늘 짧게나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걸 정확히 느껴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미션입니다.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대충 보셨죠? 시간상 어머님들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대충 읽어보셨죠? 자, 이게 3분의 1입니다. 한 지문에 3분의 1입니다. 읽고 아마 어떤 느낌이 드셨을 거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거 읽으면 머리가 이렇게 돼요. 많은 키워드를 보긴 봤는데 머리에 남지도 않고 뒤죽박죽 미치겠다 이런 질문을 두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정보량이 많아서 나 정보량이 많은 글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정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돼버려요. 많은 거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읽었는데 이 1단락 독해가 끝난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내년에 모의고사를 보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글 중간까지 읽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 거고요. 글이 쉬운데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지문을 들고 온 게 아니고 평가원 기준입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는 수능 지문의 난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만약에 이런 걸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지문의 첫 문장에서 용어를 정의를 해준다면 얘는 이 글의 화제, 중심 소재가 될 거다. 이런 걸 배웠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읽고 이거 첫 문장이 누구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권리 능력을 정의하고 있죠. 그럼 최소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일 수 있다? 권리 능력에 대한 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차이죠? 작은 차이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도라는 글자에 주목을 하고요. 단체 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요 세 줄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고 보유한다.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면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여기까지 읽고 채권, 채무, 소유권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뭐에 대해 말했습니까? 누구의 권리 능력입니까? 사람의 권리 능력이구나. 이게 글을 정리하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없는 거죠. 그럼 도라는 저 한 글자 때문에 이제 누구의 권리 능력도 나오는 걸까요? 단체의 권리 능력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수능 국어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능력, 거시적 독해력입니다. 글을 읽으면 정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제가 지문의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문 하나를 다 읽고 여기에 딸려있는 4개의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 10분입니다. 9분 10분 동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즉 요거 한 단락 읽는 데는 2분도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를 배웠다고 친 거고요. 또 이런 거를 배웠다고 칠게요. 집이 있습니다. 집. 근데 제가 의미를 보태줬죠. 하얀 집. 이 의미를 보태줬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이 많습니까? 하얀 집이 많습니까? 당연히 집이 많고요. 의미가 붙어지면 집이 이만큼 있다면 하얀 집은 포함 관계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칠게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법을 전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게 누구를 꾸미고 있죠? 단체를 꾸미고 있다는 구조는 봐야 되는 거죠. 저걸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를 사단이라 한다. 그럼 아이들은 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의미가 붙어 있고요. 저 괄호가요.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이렇게 가니까 사단법인, 그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지금? 화제요, 화제.
무슨 얘기 하려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필자가 강조했네요. 그냥 구별된다 그래도 되잖아요. 엄격히 구별된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사람과 단체 사단법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요. 사람과 단체의 권리 능력은 엄격히 구별된다. 이게 우리 머리에 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화제가 뭐였으니까요. 분명히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을 거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면서 외워라! 잘못된 시험이죠.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묻는 거라면서요. 수능 독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아이들은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글을 읽었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화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저한테 수업을 딱 들었다. 아이가 바로 돌아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실 건 지금 보여드린 게 거시적 독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능력치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려면요, 운동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멋있게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한 10번 보고 바로 가서 될까요? 됐으면 제가 여기 없죠. 잉글랜드 있겠죠. 그런 거거든요. 운동과 똑같습니다. 국어는요. 암기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학보다도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이에요. 강사들은 정확히 길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주고 비슷한 지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죠. 축구선수 코치처럼. 그런 느낌이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건 국어 강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문을 놓고 얘들아 권리 능력의 뜻은 이런 거야. 미친 거죠. 그건 국어 강사가 아니라 법정, 우리의 정치와 법 강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수업만 듣고 그냥 간다 이래버리면 국어 실력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처음에 제 이름은 신한종인데 예를 들어 신한종 수업을 들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요. 그러다가 한 달 후쯤 모의고사 봤는데 안 나와요. 아, 신한종 아닌가 보다. 인강을 보니까 요즘에 그 키 조그만 유대종? 아, 유대종! 하고 유대종 들어요. 아우, 재밌다. 그러다 다음 모의고사 안 나와요. 강민철? 하고 강민철, 메가스터리 강민철. 그러다가 또 안 나오죠. 자기가 안 하니까요. 그러다가 또 다른 강사, 누구 대단하다. 박광일이 복귀한대. 그럼 거기 또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인간 강사 배불려주고 있을 거다. 그게 내년에 우리 아이의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왜냐면요, 국어는 이게 수학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방금 우리가 이게 어렵다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한글이죠.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실전에서 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애들이 몰라요. 그냥 문제나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근데 수학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수학 급하죠. 수학 1등급이 아니니까요. 수학 공부하다가 국어는 계속 뒤죠.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어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어는 지금 시작해도 빠르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지금부터 수능까지 절대 쉬면 안 되는 게 국어입니다. 꾸준하게 같은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손흥민이 한 달 동안 축구를 안 해요.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적응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꾸준하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거시적 독해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 어떤 건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거시적 독해력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우리 자제분들께서 엄마 나 지문을 읽었는데 중간까지 읽으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 이 거시적 독해력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능력치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만 잘하면 다 맞을까요? 그게 또 아니니까 문제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시적 독해력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자, 이거를 넘어가서요. 어머님들께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위에 1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짧죠? 요거 읽고 요번에는 OX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네, 맞아요. 저 박스 안에 답이 무조건 있습니다. 작년 수능입니다. 쉬웠던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 긴 질문을 읽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런 선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돌아왔습니다. 구조를 봤으니까 알겠죠. 왔어요. 이걸 보고 OX를 하는 게 마지막 선지 판단의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만났을 때 이 선지를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비슷하게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이 밑에 세 줄인데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리 구조화를 잘하면 뭐예요? 지금 선지를 못 푸는데 그럼 문제는 틀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미시적 독해력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원이 선택지를 만드는 출제 원리에 대한 훈련, 이걸 알아보는 훈련,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휘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어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문장에 대한 이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한번 볼게요. 요 대로라는 말에 주목하겠습니다. 재량 준칙 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된대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량 준칙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나요? 행정작용이 먼저인가요? 준칙이 먼저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이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행정관행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밑에 선지를 보시면 요거에 주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게 먼저란 얘기네요. 이거 대로 얘가 정해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2번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느껴지십니까? 이 선지는 완벽히 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평가원은 이 출제 원리거든요. 평가원은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후관계를 활용한 판단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되어 있다면 순간적으로 이게 보일 거고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틀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미시적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충 자료를 보시면요, 어머님 3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3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바로 볼게요. 맨 마지막 줄 박스를 보시면요, 칠판에도 있으니까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래요. 그 밑에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된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라면 주소가 다 똑같으면 식별을 못 하잖아요. 다 달라야겠다. 이 선지 적절. 이게 어휘력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휘력은 어마어마한 어휘력이 아니고요. 저 정도를 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휘력이죠. 근데 이 문제 오답률은 60%가 넘었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딱 읽고 갖다 가려다만 찾아요. 그리고 없다,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망한 거죠. 이게 넓게 봤을 때 미시적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출제, 평가원이 선지를 만들어낸 아까 전후관계 같은 거예요. 그게 또 문제 해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훈련해 왔는가. 또 하나는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휘력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런 걸 쌓아줘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 국어적인 표현들, 뭐 이거는 제가 문제로 담아오진 않았는데 국어의 구문, 우리 영어 구문도 있잖아요. 그걸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며 글 읽기를 공부해야 된다. 그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비문학, 독서는 아이들이 글을 만났을 때 정리할 수 있는가, 이 능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거시적 독해. 두 번째는요, 정리가 되고 났다면 이렇게 와서 뚫어야 되잖아요. OX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안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엄마 나 지문을 잘 읽었는데 자꾸 틀려 엄마. 이거 없어요 지금. 이거 체계적으로 공부해볼 그런 시도조차도 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아이들이 비문학에서 길러야 되는 능력치 두 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강사를 만나도요, 뭐 저는 저 스스로 좋은 강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좋은 강사는 좋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될까요? 훈련, 제가 길을 보여줬으면 비슷비슷한 지문들을 가지고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해낼 수 있는 게 독서다. 이걸 부모님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강좌를 이미 등록하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 중에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좋다 이런 거보다는 지문 하나를 공부했다고 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고 채점하고 해설 보고 지나가는 애가 1번이요. 2번 글을 놓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시적 구조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실전 때. 이걸 고민해 보고요. 선택지 OX를 다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내가 몰랐던 원리들이 이런 게 숨어있네. 이런 걸 도출하며 걸어가는 친구.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7, 80%는 그냥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국어책 집에 있을 겁니다. 내년에 되게 많을 겁니다. 강민철 것도 있고 유대종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책을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 아이는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수하는 부모님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 국어 1등급, 고정 1등급 100점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애가 19년 동안, 재수생이니까요, 19년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적 능력을 얼마나 물려받았냐, 이거에 따라 1등급은 절대로 장담할 수, 고정 1등급은 장담할 수 없다. 이리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마다 다시 살아야 되는 애도 있을 거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야 되는 애도 있을 거고요. 1년 동안에 못해서 2년을 해야 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건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1등급은 장담할 수 없어도 2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등급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게 국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2 때 그래도 뭐 1, 2등급 정도 국어가 나온다면 기본적인 국어 소스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애가 내가 언어적 능력을 못 물려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애가 3학년 때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안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 지금 교과 과정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지를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데, 사실 이 목동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독서 수업을 거의 안 해요. 문학과 문법 여기에 막 수업의 대부분을 할애를 하거든요.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하나 보면 내신 문제 내겠다고 암기식으로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요. 아까 보면 법인격 나왔었잖아요. 법인격을 설명해줘요. 그게 어떻게 국어 공부입니까? 그거는 국어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내신 국어의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 대비로 전환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독서라는 거죠.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학은 좀 낫거든요. 많이 하니까.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 보니까 어휘력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는 경제가 약할 수도 있고요. 경제만 나오면 나 진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과학기술이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철학. 철학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못 읽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해당되는 책들을, 그 책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이 고3 때 무슨 여유있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기출들을 묶어가지고요, 내가 약한 제대는 더 많이 해볼 수는 있죠. 그런 노력도 같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어휘력을 기르는 힘은요, 그리고 내가 약한 제재, 진짜 나 경제만 나오면 아예 정리도 할 수 없다, 이런 능력치라면 막 무슨 경제책을 읽어서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기출만 가지고 해도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서 기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한다면 수능에서 요구한 아주 기본적인 어휘력 정도는 쌓아줄 수 있다.
단 요거는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해야겠죠. 그 정도를 말씀드리면 독서에 대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번 수능의 최대 화두 문학이었죠. 이번에 문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폭망해버린 케이스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독서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럼 문학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릴 게 문학도 똑같거든요. 글을 읽고요. 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글을 읽고 선지를 판단하면 돼요. 근데 다만 독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느끼고 있을 부분이긴 한데 문학은 주관의 장르입니다. 주관의 장르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들 제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6쪽을 한 번만 봐주시면요. 위에 1번 박스를 보시면 독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나는 살찌고 넌 야위어야지. 윤동주의 간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독수리 진짜 독수리인가요? 그럼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윤동주 씨는 깨워서 물어봐야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정보를 쓴 글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비유적으로 쓴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관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다가 객관식이라는 객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수능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신은 좀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한용운의 임해침묵이라는 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문 같습니다 하면 이미 부처님일 수도 있고 한용운 스님께서는 시인께서는 승려시니까 종교적 절대자 부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제강점기니까 조국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그걸 다 외우면 되는 게 내신. 근데 수능에서는 내가 OX를 해야 돼요. 뭔가를 가지고. 그게 수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는 방법이 애들에게 있냐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문학을 뚫어주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험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야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문학은 주관의 장르인 걸 우리가 납득을 했고요. 비유와 상징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화자, 바로 나아가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게 요 장르의 특징인 거죠. 이걸 객관화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수리가 지금 너입니다. 와서 뜯어 먹어라 이렇게 화자가 말을 했고요. 넌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화자가 원하는 건 독수리 즉 너가 살찌고 내가 야위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최소한 윤동주 시인에게는 부정일 수는 없습니다. 얘가 살찌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는 정신적 자, 긍정적 자다. 인 나를. 요게 요거죠. 나를. 이 선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의 객관화하는 잣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독해 잣대. 화자가 원하는 건 틀릴 수 없다. 최소한 그 화자에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에서는 독서는 객관적으로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관의 장르가 맞잖아요. 이걸 객관식으로 어떻게 물어보냐. 이걸 잡아주는 게 결국 문학에서의 관건이다. 그 중에 하나, 화자의 지향을 정확히 읽어라. 이 얘기를 해드린 거죠. 요거를 보실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밑에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보충자료입니다. 뭐 위에 건 됐고요. 아래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자료는 제가 밑에 것만 넣어드렸습니다. 무심하다는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셨죠? 자, 이런 거 같아요. 교교백구는요, 주석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타는 망아들이에요. 아, 좋은 거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가진 뜻이 중요한 걸까요? 화자가 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할까요? 화자가 얘를 어떻게 보냐는 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 읽어보면 교교백구가 무슨 뜻이건 간에 얘는 여기 이 도산11국 태계 이황 선생님이 볼 때는 멀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존재죠. 근데 이 멀리가 속세입니다. 여기 지금 자연이거든요. 자연에서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 속세가 됩니다. 이러면 교교백구는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일 수밖에 없겠죠.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학은 약간 이런 식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주관, 화자의 잣대를 만들고 독해를 해야 됩니다. 화자가 어떻게 읽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써있는 그대로 이거 교교백군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오답률이 50%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이거 다 수능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윤동주 나왔던 윤동주의 간 오답률이 48%입니다. 절반이 틀리는 거죠. 못 읽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독수리가 나쁜 놈이래요. 왜요? 뜯어먹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문학작품을 봐버리면 기준 없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그래버리면 문학을 잘하긴 어렵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은 그러면 이런 독해력만 있으면 되냐?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하나만 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B를 한번 보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7쪽에. B만 한번 봐주시면요. 한기라는 거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밑에 선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택지에서 B만 한번 볼게요. B는 고독감을 부각한대요. 이러면 벗이 없다고 했으니까 맞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엄마가 아들 앞에 가서요.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밑줄을 긋고 이 말의 의미는 이게 수능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뚫어야 될까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어제 엄마 지갑에 손댔다 걸린 건지 아니면 수능 시험지 아니 모의고사 시험지 5등급짜리 엄마 갖다 줬는지 1등급짜리 갖다 줬는지에 따라 이 말이 반어법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만 꼬지굿대로 보고 뚫는다. 안 되는 거죠. 문학은 앞뒤 맥락이다. 이런 걸 배웠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차질이 리셰리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전 시가니까 이 정도 해석력은 있다고 치겠습니다. 리셰라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찾을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친구가 없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제 사람 없는 데서 하와이 가서 일주일 쉬고 오고 싶다. 갔더니 친구가 없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 좋겠죠. 나는 지금 사람이 없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고독감 틀린 선지입니다. 오답률 62.7%입니다. 못 맞추겠죠 애들이.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만 보고 들어요. 벗이 없대요. 근데 수업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뒤 맥락 그 엄마가 아침에 나 일어나자마자 너 참 잘했다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제가 반드시 앞뒤 맥락을 봐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문학은 독서랑 다르다.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수능 문학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 수많은 서리적 표현, 청각의 시각화, 시상을 전개한다는 건 뭔 말인지, 동일한 식구의 반복은 대체 뭔지, 투영은 뭔지, 객관적 진술은 대체 어디까지이며,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은 대체 뭐가 나와야 동그라미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찍는 거죠. 대충 쌤 제가 볼 때는요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인 것 같아요. 이게 느낌. 제가 볼 때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 선지는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걸 하는 애가 판단을 하는 애죠. 그래서 문학에는 독서랑 다른 게 개념어가 있습니다. 문학의 개념. 이거에 대한 판단 준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문학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독해를 수능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가 있거든요. 이게 또 고난도를 만들잖아요. 이제 문제를 더 풀려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대요. 그럼 얘는 깔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심미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풍류적 태도도 덧붙여지기도 한대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매화에는 A라는 거는 깔려 있는 거죠. 첫 번째 자연물로서의 속성. 깔려 있고 여기다가 B가 붙기도 하고 C가 붙기도 하고 D가 붙기도 한다. 이게 보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기를 납득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한용운의 이매치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절대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조국. 근데 그 중에 잃어버린 조국이 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보기입니다. 보기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왜냐? 여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하니까요. 그럼 5번 선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얘가 왜 틀렸는지가 보이시는지. 보기에 관점이랑 안 맞죠. 보기는 최소한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번 선지는 당대 이념이라는 거에 국한하여 감상을 해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5번이에요. 이것도 애들이 한 절반 틀리는 그런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를 보면 뚫기가 어려운 게 보기 문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도 정리를 해드리면요. 독서처럼 정리를 해드리면 문학은 문학 작품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독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화자의 시각에서 주관적인 걸 읽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능력치. 두 번째는 개념어,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외적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훈련해 왔는가. 이런 것들이 고난도를 만드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느낌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던 친구들은 이번 수능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문학도 자기가 해야겠죠. 수업만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수능 국어인 것 같아요. 제가 애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첫 수업 때. 지문을 보고 애들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제가 보여주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해주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쌤은 지금 산에 올라가도 산삼을 알아보지 못한다 얘들아. 분명히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냐. 근데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10만이도 똑같은 사람이고 눈 두 개 달려있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산삼을 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반복과 훈련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매화작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매가 어렵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1년 내내 갈팡질팡합니다. 엄매를 하다 화작을 갖다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유불리를 따져봐야겠죠. 학습량은 화작보다 엄매가 훨씬 많습니다. 화작은 솔직히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안 해도 돼요. 공부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분석하면서 꾸준하게만 가면 되는 부분. 근데 엄매는 국어에서 유일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문법은 암기죠. 그게 베이스가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이 뭐 탐구까지 그냥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다 3, 4등급이다. 아마 결국 엄매를 못할 겁니다. 결국 엄매를 못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놀 거예요. 안 되니까요. 시간 투자를 못 하니까요.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국어 문학 독서도 해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엄매까지 하겠다고요? 아마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이 든다. 예외가 있습니다. 내신 때 거의 완벽한 문법 학습을 했다. 예외가 되겠습니다. 엄매 시켜야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공부할 게 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왜 엄매를 하냐? 이게 바로 시험 당일에 시간 소요 때문입니다. 문법은 알면 바로 풀고 갈 수 있고요. 화작은 독서처럼 결국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화작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 시간이라는 것도 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매로 많이 갑니다. 근데 갔다가 6월 평가 올 때 돌아와요, 화작으로. 안 되면 여기서 4개를 틀리는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엄매에서 4개를 틀리면 이 차이를 훨씬 넘어가서 더 많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작 가는 게 낫죠. 화작이 난이도도 쉽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 엄매라고 하는 파트는 사실 공부가 누적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별로 시간이 빨리 단축된다가 의미가 없게 만드는 파트이기도 하다. 왜? 많이 틀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매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목동은요. 왜냐면 내신에서 2학년 때까지 엄매를 꽤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엄매로 가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 우리 아이가 내신 때 문법이 탄탄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2학년 성적 기준 1, 2등급 나온다. 엄매 가면 되고요. 1, 2등급이 아니다. 그럼 아마도 엄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화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엄매가 사탐 한 과목보다는 분량이 많아요. 과탐 한 과목만큼은 안 되지만 사탐 한 과목보다는 확실히 분량이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얘가 좀 수학 같거든요. 엄매가 개념을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우리 수학도 그렇잖아요. 공식을 안다고 킬러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훈련이 또 많이 필요해서 학습 시간은 참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강좌의 강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 누구하고 비교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뭐 대형 강의들 아닐까요? 목동에도 대형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를 할 때 저는 그냥 딱 3번의 차이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아예 없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가 제대로 된 수업을 방향성을 보여줘도 우리 아이가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3들에게 웬만한 의지 가지고 국어를 꾸준히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학교도 다녀야지, 수학에 치여야지, 내신 이러다 보면 국어는 수능 국어는 없어지죠. 그래버리면은 국어를 잘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숙제 검사를 하면서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꾸준하게 끌고 가겠다. 그게 저희 같은 학원에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대성마이행에서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수능보다는 조금 센 애죠. 요거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대성마이행에서 올리고 있는 그런 강사고요. 강남대성과 대치 두각에서 수능 수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력은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컨텐츠는 사실 뭐 대성 컨텐츠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절대 밀리지 않을 컨텐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은 아마 일반 막 100명짜리 강의, 200명짜리 강의가 할 수 없는 포인트만큼 정확히 숙제 검사하고 챙기면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반이 있거든요. 선생님 2명이 수업을 들어가고요. 뭐 메인은 제가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 2명이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남는 시간들에 애들 질문을 다 받습니다. 궁금한 거 다 받고 숙제 검사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선배들, 지금 대학생들이요. 1등급짜리 친구들이 숙제 검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좀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선생님한테 직접 한다. 이게 원칙.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3번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겠다. 1, 2번은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수능국어 결사대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마지막 뒤집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치동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루할 거 알면서도 이제 어머님들께 야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건 막연하지 마시라 이거 하나. 두 번째는요 사기꾼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혹하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만 하면 수능국어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저하고 해보셨던 이런 지문들이 수능 지문이에요. 이런 걸 읽고 문제 푸는데 무슨 스킬이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스킬이 존재한다면 평가원 문 닫아야죠. 이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력, 아이들의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걸로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애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 방향만 알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게 끌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지금 인강을 찍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강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수업을 듣는데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열어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얘들 이 교재에는 문제 풀고 동그라미 친 흔적만 있지, 글의 구조를 고민하거나, 문제 야 이 선제는 맞을까 틀릴까 이런 걸 고민하거나, 어떤 출제 원리가 있는지를 고민하거나, 이런 개념어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를 고민하거나, 그런 흔적이 아예 없을 겁니다. 수업 때 필기한 거 말고요, 나 혼자 푼 거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버리면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냥 문풀을 하고 있는 거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올라가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다. 그 정도가 되는 거다. 그게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설명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설명에는 내년에 들으실 두 가지 얘기를 미리 경험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글을 중간까지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엄마 나 바본가? 막 이런 얘기. 바보가 아니라 정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걸 느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잘 읽은 것 같은데 엄마 문제는 다 틀려. 이한테는 아까 제가 이쪽에 써드렸던 어휘력이라든가 평가원이 선지를 만들어내는 원리 같은 걸 보는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마치 수능 그림 찾기처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독일어로 된 지문을 읽지 왜 국어로 된 걸 읽겠습니까? 그게 차이다. 이거를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저희 설명회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모쪼록 좀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국어가 힘들다고 할 때 어머님들께서 그 마음을 좀 아우러 주실 수 있는, 뭐가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